이전 문제는 지금 국정조사 이제 요구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국정조사 요구해도 과반수가 안 되니까 저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국회에서 안 되죠. 안 되죠. 국정조사 요구해도 안 되죠. 그러니까 국민 저항권을 발동하는 방향으로 이 국민의 민심을 이제 분기탱천케 해야 되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이 정권 문재인 대통령과 이 권력 실세들 386 종북 주사파 세력들의 근본 생각은 반미 항일이거든요. 반미. 반미. 그러니까 반미 항일이죠. 그리고 친북 친중 친중 종북 굴종. 예. 이 태도니까 북한하고 화평해서 이게 잘 지내고, 그리고 그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유엔사가 철수해야 되고 미군도 철수해야 되고, 그리고 한반도에 평화가 온다. 그리고 북한 핵은 민족 핵이다. 어디가 미국을 향한 것이지 우리를 향한 것이 아니다. 이런 기본적 사고 방식에 있어서 이번에 산업자원부에서 그 북원추 그다음에 뽀요이스라고는 암호명으로 만들어진 거, 그것은 이 정권 아래서는 충분히 그걸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NPT를 탈퇴한 나라가 원전을 지으려고 한다면 NPT 사찰 범위 안에 들어와야 되고 사찰을 받아야 되고, 그러고도 여러 규제를 넘어야 비로소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할 수 있는데, 이 간단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종전선언을 어떻게든지 트럼프를 꼬셔가지고 종전선언을 한다. 종전선언하면 평화가 왔지 않느냐. 그러니까 제재 해제하자. 제재 해제하는데 북한이 원전을 원한다면 지어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상하 간에 이게 맞아가지고 이게 그러한 문서까지 나왔다. 이제 이렇게 봐야지요. 그게 무슨 뭐 아이디어 차원이다 이게 아니라 이 사람들 아이디어는 북한에 퍼줄 수 있는 거 뭐든지 퍼줄 수 있다는 게 아이디어니까. 그렇죠. 근데 아주 절묘하게 이거 한자로 정리를 하셨네요. 그러니까 이 정권의 이 정책은 반미, 항일, 종북, 친중이다 이거죠. 네. 아주 요거 어디 개념 정리를 한 문서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는데요. 반일, 항일, 친중, 종북. 이게 80년대 말이죠. 70년대는 참 묘한 게 박정희 대통령이 핵 개발해야 되겠다. 그 박정희 정기에서 조 대표가 또 쓰신 그 과정을 다 읽어보면 박 대통령이 핵 개발하려고 하는 의지가 분명히 있었고, 그리고 인권 문제로 가지고 이 미국하고 이 대항하고 있고 이러니까 미국이 한국의 박정희 대통령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계속 항의를 하고 이러니까 반미 데모가 없었어요. 그렇죠. 박정희 대통령 때는. 근데 그 전두환 군사정권 들어서고 나서는 이제 반미지요. 반미 자주화. 그런데 그게 지금 그대로 그 주역들이 이어져서 반미 항일. 근데 이 그들에게 반미 사고를 깊이 뿌려준 것은 전두환 체제의 그런 어떤 모순. 초기에 무슨 미군 사령관의 동의 아래 공수부대가 광주에 투입될 수 있었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영희 씨가 주도에 돼서 만든 두 종류의 책, 해방전후사의 인식 그리고 전환시대의 논리에, 그러니까 이승만은 미국의 이승만은 미국의 괴뢰로 남조선 당선 당정을 수립했다. 그리고 6.25는 북침이다. 요 기본 딱 두 가지인데, 이게 이제 90년에 소련에 해체되고 모든 외교 문서가 우리나라 지금 다 들어와 있어요. 그거 보면 이 스탈린 지령에 의해서 이미 북한은 소련군이 주둔한 그 이듬해에 전국적으로 인민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그렇죠. 그리고 공산당 외의 활동 전부 금지시키고, 이 미군이 주둔한 데는 공산당도 합법화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정판사 사건 11 폭동 일어나니까 이제 불법화 시킨 것인데, 그리고 그걸 이미 정부를 이미 다 수립하기 시작했고, 강요 명단까지 헌법안까지 소련에서 다 지령한 대로 했고, 48년 8.15에 이쪽이 정부가 수립되니까 한 달도 안 된 이듬해 9월 9일 날 북한 정권이 수립할 수 있는 것을 문미대 다 준비를 해놨던 이 사실인데, 이게
90년 이후에 외교무소로 다 이제 들렀어요. 들렀다고 한다면 이영희 씨나 정혜구 씨나 그 당시에는 최장재 씨 몇몇 사람들이 그런 책을 안 썼을 거예요. 그런 책을. 그러니까 이걸 추구한 그 김용삼 기자가 이영희 씨 생시에 찾아가고 토론하자 그러니까 도망을 갔다는 얘기예요. 도망을 갔다는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그 헛된 자료에 의해서 머리에 박힌, 그러니까 반미, 항일, 친중, 종북, 요것이 이들에게 아주 서툰, 아주 아마추어 이제 정치 행각으로 이렇게 드러나는데, 이 제 결론은 이 주사파 핵심들, 80년대 감옥 갔다 온 거, 그게 훈장이죠. 그 핵심 주류, 문재인 대통령 생각은 그러면 이게 김정일이 세상이 돼도 자기들은 살아남지 못한다 하는 걸 압니다. 예. 왜 그러니까 그런 세상이 되면 제일 걸거적거리는 게 이 사람들이야. 말 많고 시끄러우니까 이게 제일 먼저 숙청된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그러나 이게 명분이야. 정교조, 그 다음에 민노총, 이런 좌파적 생각을 갖는 단체와 이 지지를 받아서 그걸 기반으로 국회의원도 되고 장관도 되고 비서실장도 되고 대통령까지 됐다는 이 기득권 때문에 이 생각을 해서 탈피 못한다. 그래 놓고 이중적으로 전부 자식들 미국에 왔다 보니까. 그것도 아주 학비 비싼데 다, 이거 누구누구라 얘기할 필요 없죠. 예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중성이 없어요. 이걸 일반 국민들이 이걸 꿰뚫어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권의 획득 유지 연장의 방법으로 이게 반미, 항일, 친중, 종북하고 있다는 사실, 이걸 우리가 크게 깨우쳐 줘야 되는데 요즘 많이 깨우쳐 가기 시작한 걸로 봐요. 자, 이 깨우치려면은 개념 규정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이 문재인 정권을 뭐라고 부를 거냐? 뭐라고 부를 거냐는데, 주사파 정권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주사파는 게 무슨 철학파도 아니고, 이제 주사파가 김일성주의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일성주의자들이 한국의 권력을 잡았다. 김일성주의자들이 한국의 권력을 잡았다. 요걸 인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일성주의자가 아니면 최소한으로 김일성주의 신봉자들이라고 해야 되겠다. 그건 뭐 김일성주의자들이죠. 김일성주의자들이 네. 정권을 잡았다. 그러니까 그 기반 위에서 네. 반미하고 항의를 해야 된다. 그러면 모든 게 설명이 됩니다. 그렇죠. 김일성주의자들이 정권을 잡았다. 그럼 그 증거가 뭐냐? 문재인 대통령이 김일성주의자 신영복을 사상가로 존경한다고 했다. 그리고 김일성의 손자 김정은을 국무위원장이라고 부르는 자리에서 자신을 남쪽 대통령이라고 격하시켰다. 유엔 총회에 가가지고 김일성의 남침이라고 하지 않고 내전이라고 불렀다. 4.3 사건 기념사를 하면서 이들은 통일의 꿈을 추구하다가 고초를 당했다라고 이야기했다. 그 통일의 꿈은 바로 공산 통일의 꿈이었다. 이번에 시진핑과 통화하면서 중국 공산당 창건 100주년을 경축한다고 이야기했다. 거기에 대해서 미국 상원 차기 외교위원장이 그러려고 우리가 피를 흘리면서 당신 나라 지켜줬느냐라는 이야기까지 들었다. 그 차원에서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는 것은 그런 정권이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북한에 원전 지어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민족의 핵이다. 이거 민족의 핵 가지면은 이걸 가지고 일본, 미국과 대항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속에서 만들어진 북원추 사건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말이 나온 김에 공산주의자들이 정권을 잡았다. 그리고 공산주의 신봉자들이다. 그런데 어떤 부분에는 아주 무지해요. 무지하고 무식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건국절 문제인데, 건국절. 그렇죠. 이 정권 들어서 1919년 3일 만세우동, 그 이듬해 4월 13일 상해 임시정부, 그게 건국일로 보는 거거든요. 그게. 그래가지고
2017년에 정권을 쥐고 2018년 3.1절부터 100주년이 되는 2019년에 남북 공동으로 뭘 하게 되겠죠. 3.1운동 찬양 임시정부 수립을 공동으로 뭘 하겠죠. 기념하다 이렇게 제안을 했거든. 그러니까 48년 8.15가 건국절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계속 해오다가 안 하잖아요. 2019년 이제 100주년이 되는 초입에 북한에서 너만 해라 안 한다 이렇게 했거든. 근데 이 문재인 정권이 뭘 간과하고 있는 거 하면 조국 광복은 우리의 독립투사들이 만세 사건도 일으키고 그렇게 많은 희생자를 내면서 상해에서 임시정부를 세우고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마지막에 광복군까지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노력을 했다. 이렇게 해서 조국 광복이 왔다. 이게 아니고 김일성 장군이 이 백두산과 압록강, 두만강을 넘나들면서 조국 광복 운동을 해갖고 드디어 조국이 광복된 것이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뭐 김구, 윤봉길, 안중근, 김자진, 홍범도 이거 일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걸 들춰내가지고 이걸 내가지고 100주년 기념회 하다 보니까 그 뒤에 이 말이 쑥 들어가고 이 정권에서는 지금 건국절을 말 안 하고 있습니다. 말 안 하고 있고 김원봉에 대해서도 이 사람들이 무슨 착각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 뭐 김원봉 씨가 의열단을 일으켜서 이게 활동한 흔적이 많이 있어요. 그 1920년대에서 30대 초반입니다. 그 후에 광복군 마지막 약 600명은 그 사령관으로 지청정 장군이 있었고 한 그 광복군은 중국 장개성 군대의 통제하는 휘하에 속해가 거기에 월급 받고 거기에 피복 받고 이렇게 무장해서 유지해 오던 그렇죠. 그 광복군이에요. 그런데 그 재작년에 현충일 날 이 국군의 뿌리가 광복군이다. 김원봉 선생이다.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김원봉, 약산 김원봉 일제시대 그런 초기에 항일운동을 한 건 틀림없는 일이고 광복군 사령관으로 있었지만 그것은 그 중국군의 일지대 역할을 하게 됐다. 그건 그렇고 그 다음에 6.25 전에 이제 월북해가지고 6.25 전쟁에 남침할 때 주요한 직책을 맡았는데 1958년에 장개석의 간첩으로 처형을 당했어. 그렇죠. 간첩으로 처형당한 사람을 뭐 이렇게 숭앙하고 뭐 술잔을 올리고 싶다. 김정은의 입장에서 보면 문재인 대통령 이 사람 우리가 할아버지 간첩질 하던 사람 처형당한 사람을 그러니까 이게 무지하거나 앞뒤가 없어. 생각이 전혀 없어. 이게 좀 공부라도 좀 제대로 해야 되겠는데 이게 참 재밌는. 그래서 어떻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자기 편에서의 가장 큰 업적은 이걸로 아마 개선될 것 같은데 일단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 건국도 아니고 1919년 상해 임시정부도 건국이 아니고 해가지고 대한민국은 생일이 없는 나라로 확실하게 만들었습니다. 확실히 만드는데 이럴는지도 모르지. 2017년 5월 15일을 그걸 근거로 그거 아닙니까? 그 앞에 거 좀 부정해 버렸으니까. 문재인식 역사관에 의하면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만 민주정부라고 했으니까 김대중 출범하는 1998년이 98년 2월이 되지. 건국일이 되겠네. 건국일이 되겠네. 건국일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는 과정에서 명백한 역사 조작을 한 것 중에 하나만 딱 지적하고 싶은 것은 1948년 12월 12일 파리에서 열렸던 유엔 총회에서 유엔 총회 유명한 결의안이 있었는데 한국은 공정한 선거를 통해서 출범하였으므로 한반도 전체에서 유일한 합법 정부다라는 유명한 문서. 이 유명한 문서가 한일 기본조약에도 들어가는데 그때 일본이 한국만 유일한 합법 정부로 인정하기가 아주 거북해가지고 이 조항을 가지고 실랑이를 벌리다가 결국 유엔 총회 결의안에 따라서 딱 그 문장이 들어갑니다. 유엔 총회 기본조약 3조일 겁니다. 따라서 한국을 유일한 합법 정부로 본다. 이래요. 기본 합의서에서. 그런데 이 정부가 들어와가지고 그게 아니고 38도선 남쪽에서만 합법 정부로 인정받았다고
그 문장이 있는데도 이걸 완전히 조작을 한 겁니다. 이게 교과서에 다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국제적 정통성을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문서 하나를 이 정권이 조작을 해가지고 북한에 유리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 논문을 쓴 자가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의 관장으로 임명이 되고 교과서에 거의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이게 이 현재 문재인 대통령 자신을 포함해가지고 이 정권 핵심 실세 586들은 이게 80년대 청년 시절, 대학 시절, 뭐 그때 투옥도 되고 그런데 그 이후로 공부를 안 한 것. 공부를 안 해버렸어요. 전혀 안 한 것. 화석화돼 버렸어요. 전혀 안 하고, 막 역사 공부도 전혀 안 하고, 그 당시 수준에 머물러 갖고, 이게 반미 자주와 항일 요거, 이 사람들 가끔 어떤 행사할 때, 이 흔드는 거 보면 이게 율동맞게 그게 그대로 나타나. 이거 전문가들이지, 공부 전혀 하는 흔적이 없어.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한 걸 뭘로 메우느냐. 그게 이제 말장난으로 메우는데, 그게 이제 위선이거든요. 그죠? 모든 거를 내로남불로 위선적인 이야기를 그동안에 공부 안 한 걸 그런 식으로 쭉 메우다가 언제부터 들통이 나기 시작했느냐 하면 조국 사태부터 이 위선의 아주 도사인 조국의 정체가 폭로되고 거기에 연동돼 가지고 유시민도 요새 사과 방송하면서 지금 저 좌파 지식인의 그 뭡니까 신용도가 완전히 저는 부도가 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말싸움에서는 끝났어요. 말싸움에서는 저쪽에서 누가 나와도 이 자유진영 쪽에 있는 사람 한 사람이 나가가지고 그걸 하나만 딱 쓰면 끝나는 거라. 말싸움에서 끝났다는 건 이날 중요한 발전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이게 그 큰 저수지 효과로 번지지 않을까 그 생각합니다. 핵심적 좌파 이론가들이 전부 돌아섰잖아요. 최장집 씨를 비롯해가지고. 그렇죠. 최영집, 많은 이들이. 김중권, 뭐 네. 홍세화까지도 이 저 민주 건달이라고 했으니까. 그 최장집 씨만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이 핵심들이 20대 때 이 성경처럼 탐독했던 전환시대 논리, 해방전서 인식 이런 데 다 집필했던 사람들인데 이게 전부 다 돌아섰다. 그러니까 이게 역사가 바로잡아지기 시작한 이 조정기다. 그만큼 현재 중요한 시기다. 그러니까 예. 이게 목전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그렇습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선거입니다. 모든 걸 야권 지도자들은 자신을 내놓더라도 저는 그 얘기 끝에 예를 들어서 김종인 위원장이야 뭐 나는 잘 하리라고 봅니다. 근데 끝내 이게 뭐 삼자 필승론에 기울거나 계속해서 안철수 후보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하는데 자관 여론의 추이가 안철수 후보가 이쪽 국민의힘당 후보보다도 비슷하거나 이렇게 좀 올라가더라도 그럴 경우에 나는 안철수 후보에게 이 조갑제 TV에 자청해서 나와가지고 할 수 없다. 안철수 대표 당신이 굴복하자. 당신이 이쪽이 이러니 말이야. 이쪽이 이렇게 무슨 계산인지 고집을 부리고 이렇다고 한다면 당신이 정말 항복해라. 이건 그때 2011년에 박원순이한테 내줄 때하고는 다른 상황이니까 정말 그냥 가서 막 절이라도 하고 당신들 후보 독해서 단일화 후보하자. 그리고 내가 따라다니면서 찬조 연설하는 거 허락해달라. 그런 마음으로라도 후보 단일화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지금 그런 마음이. 그러니까 이쪽이 미운 짓을 계속 할 때 이거 굴복시킬 방법이 있나요? 야, 이러지 않습니까? 100석이 넘는 당이 어떻게 해서 후보를 함부로 양보하냐. 이 논리에 근거했던 거거든. 그러니까 그까지 말이 그런다면 그렇게 해서 피눈물을 머금고 말이 한번 그래 봐라. 난 지금 현재 그런 심리. 자, 이제 국민을 감동시키는 정치가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삼, 김대중 두 사람이 국민을 감동시킨 사람이거든요. 지금 러시아에서 나발리라는 사람이 국민을 감동시키니까 이렇게 지금 역사가 바뀌려고 하는데 국민을 감동시킬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김종인, 안철수 뭐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이름이 있는 이런 사람들인데 국민 감동시키려면 목숨 걸고 싸우는 것도 있고 자기 그 기득권을 딱 버리는 것도 감동시키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정치인은 몫이고 국민들은 또 뭐냐 이거
이게 문재인을 뽑은 사람이 우리 국민인데 문재인의 얼굴이 바로 우리 국민들의 자화상 아니겠습니까? 그냥 국민들이 결국은 정신 차려야 국민들 수준에 맞는 정권을 만들 수가 있는데 앞으로 다음에는 이 우리 국민들이 뭘 할 거냐, 자꾸 이게 정치인들이 뭘 할 거냐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다음에는 한번 국민들이 뭘 해야 될 거냐 하는 걸 가지고 한번 토의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민망한 얘기인데, 이 역대 대통령 누구보다도 문재인 대통령을 우린 잘 모릅니다. 잘 몰라요. 나하고도 어디 학교 동창도 되고 같은 변호사이고 한데, 일반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뭐 하다가 대통령이 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20대 때 어떤 생각을 갖고 무슨 행동을 했으며 30대 때, 40대, 그 다음에 50대, 그 다음에 50대 중후반에 와서 이 노무현 대통령의 민정비서관으로 같은 변호사를 하다가 그 비서실장 했다. 그 이후에 그만 알지, 이 젊었을 때 과정을 전혀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깊이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을 지금 대통령 앉혀놨거든. 그러니까 그 중에 예를 들자면 인권 변호사에다가 인권 변호사 아닙니다. 내가 개념으로 말하는 인권 변호사라고 하는 것은 7, 80년대에 그렇죠. 이 정부의 저항 운동을 하다가 그리고 뭐 반미 차지와 운동하는 학생들까지를 포함해서 그 원칙으로 무료 변론을 한다. 그렇죠. 그리고 그 위에 열심히 한다. 이런데 80년대만 하더라도 그 변호사가 5손가락을 넘어가지 그렇죠. 않았어요. 맞아요. 그 노무현 문재인이라는 변호사 명단은 거기에 없어요. 없었죠. 거기 없고 장기표 씨가 아주 얼마 전에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유명한 걸 나왔는데 80년대에 자기가 이런 인권 운동을 하기 위한 단체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는데 그게 변호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문재인 변호사라는 이가 있다 이렇게 찾아가서 이 얘기를 했더니 나는 그런 일에는 그렇죠. 내가 지금 그 이름을 올릴 수가 없다. 그거 증언을 해서 증언한 거 지금 활성화된 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우리 잘 몰라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건 최고 지도자가 되는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이 쭉 과정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시행착오를 거쳤고 이런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 사람이 이게 대통령이 됐다. 그러니까 국민이 이제부터는 대통령 될 사람 그걸 잘 짚어봐야 돼요. 잘 다 두들겨 봐야 돼.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말이야. 어떤 돌출절 행동을 하는지 이걸 다 예상하고 다 짚어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 뽑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고 지금 코로나 사태가 아니라면 오늘이 목요일인데 그러니까 이 이전에 그런 일이 안 벌어졌다고 한다면 내일 모레 광화문에서 이 정권 나는 끝장났다고 봅니다. 코로나가 이걸 다 막아놔서. 코로나가 막아놔서 이 벌써 끝장났을 적거니 어떤 형태로 끝장났을는지 그건 내가 예상할 수가 없어. 이게 군경이 계엄령을 선포하고 위술령을 선포하고 해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청와대가 포위가 됐다.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됐겠느냐. 벌써 무슨 사단이 일어났다. 근데 코로나로 막아놔놓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고생을 하는 거예요. 고생을. 쉽게 끝날 수 있는 걸. 문재인이라는 사람 지금 아주 옳은 지적이신데 문재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잘 몰라요. 지금도 잘 몰라요. 대통령 된 이후에. 이 잘 모르는 이유의 가장 큰 책임은 기자들에게 있습니다. 특히 청와대 기자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뭘 하는지를 매일 써야 돼요. 일본은 수상이 어제 뭘 했는지를 분 단위로 다 씁니다. 치과에 가서 뭐 하고 누구하고 점심 먹고 하는 것까지 다 나오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청와대에 주로 있으면서 박근혜 대통령보다 오히려 더 소통이 적어요. 현장에 잘 안 나옵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만나고 장관하고도 거의 안 만나요. 이런 걸 이야기를 안 해요, 기자들이. 특히 청와대 기자들이. 하여튼 청와대 기자들이 이 문재인 대통령을 국민들한테 정확하게 알려야 되는데 이제 뭐 1년 얼마 남지 않았지만은 이번에 이런 사태를 만나면서 결론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사상 검증을 안 한 게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 대통령에 대한 사상 검증은 특히 한국처럼 사상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데 가장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사상 검증 들어가면 저쪽에서 색깔론 한다 이러면 주춤하고 이러다가 결국은 사상적으로 대한민국과 맞지 않는 대통령과 그 정권이 등장하고 말았다. 사상 검증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요새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올라오는데 이재명 사상 검증부터 앞으로는 제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얘기가 나온 김에 저는 뭐 나이도 많고 뭐 20년 전에 제 나름대로 갖고 있던 모든 꿈 다 접은 사람이고 하니까 뭐 무슨 말을 하더라도 제 말에 제가 묶일 이유가 없기 때문에 감히 이 말을 하려고 하는데 나는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이게 대통령 임기가 뭐 1년 채 안 남았지만은 이번에 북원추 뽀요미스 사태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월요일 날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이게 A4 용지를 가지고 또 읽었어요. 보좌관들 앞에 놔두고 그 바깥에 있는 국민들을 향해가 이게 지금 5년째, 4년째가 넘어가는데 연두 기자회견 사실 그 짜고 치듯이 했고 반론권도 인정하지 않은 기자회견인데 이게 1000명이 등록되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그 언론사에서 파견한 그 기자들이 의사를 형성해 가지고 지금 현안에 대해서 대통령 물어볼 게 한두 가지입니까? 이게 북원추 사건을 비롯해가 곳곳에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 몇 가지 우선 시범적으로 대통령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요청합니다 하고 집단 의사를 형성해서 요구를 하고 듣지 않으면 철수하라 이거예요. 철수하는 게 맞아요. 예. 철수하라 이게. 그러니까 그러면 어용 언론기관과 그 소속 기자들만 그 모일 것이다. 취재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 뭐 때문에 취재하느냐 이거. 그렇죠, 그 수보위에서 말하는 거 텔레비 보고 앉아있다가 기사를 쓰든지 말든지 하면 될 일이고, 그러니까 기자들이 그런 깡단을 보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얼마 전에 CNN 기자하고 트럼프하고 그 부정선거 관계에 대해서 하는 그 조 대표가 아주 극적으로 잘 설명을 했는데, 아니, 그리고 취임식 날 참석한다는 겁니까? 안 한다 합니까? 하는 거, 이걸 갖고 30분 번갈아 가면서 기자들이 묻고 했다고 하는 거나 그걸 아주 감동적으로 들었는데, 이 대한민국에 1000명 기자가 있으면서 그런 걸 의사 형성도 하지 못하고 또 그 기자들이 나보다는 젊은 사람들, 아니, 그렇죠. 그 젊은 사람들이 그런 혈기도 없어요. 청와대 기자가 1000명이겠죠. 실제 기자는 3만 명입니다. 한국에 지금 기자가 3만 명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청와대 1000명이니까 그 사람들이 집단의사를 형성해가지고 거기에 빠질 사람은 빠지고, 그래 명단 작성해서 대통령 기자회견 요청을 하고 안 하면 철수해버리라 이게. 철수해버려. 아이고, 오늘 정말 생생한 힘 있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자주 이렇게 이런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우리 박 변호사님 TV로 제가 가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저 TV에는 교환 방문. 저 TV에는 뭐 구독자 수도 적고 하니까 오실 것도 없고 25만 명 넘었는데 대단한 겁니다. 제가 이 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감사의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언론 자유를 누리는 이 발언을 이 정도라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래도 이나마 자유민주주의 질서가 요 정도라도 유지되고 있는 것은 저는 이 조갑제 TV가 선두에 서고 몇몇 유력 TV들이 모든 걸 걸고 바른 말 하고 비판하고 이랬기 때문에 이게 지켜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냐. 그래서 저는 조갑제 TV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 오늘 조 대표에게 아주 깊이 감사의 말씀을 이렇게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